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처럼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 가산사회복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란 무엇일까요?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1, 2급이 있으며 고졸은 4학기, 초대졸 이상은 3학기 이상의 과정에 온라인 수업을 거치고 실습까지 하게 되면 별도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에서 가산 사회복지사라고들 하는데, 가산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 목욕과 같은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가산인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 가산인력 배치 인원수 기준을 보면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는 1명, 수급자 수 31명 이상, 60명 미만일 때는 가산인력 2명, 61명 이상, 90명 미만 까지는 가산인력 3명, 이런 식으로 수급자 수 30명 단위로 1명씩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가산인력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가산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거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산사회복지사 업무는 무엇일까요? 가산사회복지사, 즉 가산을 받기 위한 인력입니다. 이렇게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산인력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관리 업무입니다. 급여관리 업무는 관련 고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매월 수급자 욕구 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하죠. 위 업무를 해야만 가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가산사회복지사는 말씀드린 급여관리 업무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위키백과를 검색해 봤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찾다 보니까 위키백과를 검색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사업 등을 통해 개인과 집단,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실행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루뭉술하면서도 이렇게 범위를 딱히 제한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 정말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 관리를 필수로 수행해야만 되는 게 방문제가에서 가산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산사회복지사들 받는 실제 급여가 어떨까요?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공통점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급여 또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150은 220만 4,6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하는데, 이게 권고 기준인 거지 필수는 아니에요. 호봉별로 제시가 되어 있고 매년 최저시급으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일 뿐 방문요양 등의 가산사회복지사의 필수로 적용되어야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는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문요양 쪽은 아무리 비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히 수익이 안 남는 구조입니다. 각 센터별로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님 중 한 명의 급여 명세서를 제가 띄워봤습니다. 급여가 기본급이 최저시급 수준이고요. 나머지 내용이 이제 근무 상황에 따라서 붙는 거고, 그리고 방문 요양에서는 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가 운전하는 비용 그리고 식대랑 포함해서 저희는 세전으로 244만 6,270원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입사 시기나 근무 등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을 엉성하게 해서 자꾸 손이 가게 하고 한 사람 몫에 일을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급여를 높여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15명, 30명, 6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 인력을 추가로 두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둘 수밖에 없는 그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가 이게 서툴게 되거나 구멍이 자꾸 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입사하는 분들은 최저시급에 교통비만 추가될 뿐입니다.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그 급여가 좀 박한 편입니다. 그럼 가산 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산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을 둘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방문제가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를 가산 인력으로 채용해두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질환별 특징이나 건강 체크를 하고 돌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방문관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근데 저 역시 간호사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가산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장 점수가 높고 나머지는 낮아요. 이 점수에 따라서 가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첫 가산 인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고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금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산받는 급여 종류를 이용하는 수급자별 급여 비용 합의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하지만 방문 요양만 가산받으러 신청할 수가 있고 요양이나 간호를 추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가산을 받도록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가산을 받는 급여 종류를 이용하는 수급자 술 수급자별 그런 급여 비용 합의 85%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수급자 수 15인 이상의 가산 사회복지사 1인당 1.8점 이후 추가되는 가산 인력이 간호사 또는 조무사 그리고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입니다. 즉 산식으로 보면 가산 금액은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곱하기 가산 점수의 합 나누기 입소자 수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가 돼요. 이 가산 기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가산받는 급여 종류 이용한 급여 비용 합의 85%를 말하는 거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첫 15명 시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이 첫 사회복지사가 바로 의무사회복지사예요. 의무사회복지사는 1.8점 추가되는 사회복지사는 1.2점 고용한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명당 0.2점을 플러스하게 됩니다. 입소자 수는 가산받는 급여 종류를 이용 중인 이용자 수가 되는 거고요. 유형 점수는 방문제가 기관은 1.8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산금을 지원받아서 가산 사회복지사들 급여를 주고 있죠. 가산금 지원이 없다면 가산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의 급여를 줄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방문 재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뭐 한글 렉지를 기본 어느 정도는 다뤄야지 되는 거고 계속 서류 속에 파묻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듣는 소리도 그렇고 기관에 보관해야 되는 서류 평가 항목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라운딩 갔다 와서도 계속 서류 작업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못할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방문 요양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어려워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하는 건 아닌데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가산 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면접을 볼 때 어느 정도 서류 작업이 가능한 분으로만 고르긴 하는데 본인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인력에 따라서 대부분 가산 인력을 채용하죠. 하지만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은 가산 인력을 인원수 대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앞서 말씀드린 가산금 계산 방법대로 계산을 했을 때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이런 가산 인력은. 그런데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가산 인력한테 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저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 이런 수대로 가산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거죠. 방문 요양은 대부분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에 맞춰서 주 5일, 주 6일, 적어도 주 3일은 이용을 하지만 방문 목욕이나 간호는 많이 이용해봐야 주 1회, 월 2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가산 인력 월급조차 못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만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가산 인력을 따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은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하고 가산 사회복지사 급여 등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묘기요양이었습니다.